저번에 말레이시아에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여고생의 학부모님이 와인이랑 이렇게 안주를 쭉 쇼핑을 해주셨거든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취향이겠지만 와인 안주로 이 다시마 사탕이 굉장히 제가 미역을 좋아하거든요. 제 입맛 정말 잘 맞아요. 마치 와인에다 김치 먹기는 좀 뭐한데 와인에다가 이 다시마 사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특강 겸 상담을 오신 그 두 분의 장애인 어머님께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인도 거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행복인권부 그 칼럼에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국민기본급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게 되고 소속감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자기랑 이렇게 그냥 뭐 소통이 잘 되고 뭐 그런, 그다음에 내 사업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그런 관계도 굉장히 소중한 관계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예전에 정말 대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좀 대학을 좀 오래 다녔는데 나무 뿌리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조각 나무 뿌리를, 그러니까 도로공사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무들을 옮겨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목재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도로공사장에 이게 나무들을,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은 다 베서 누군가 가져가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베고 남은 뿌리를 안 가져가요. 뿌리들은 길가에 있거나 아니면 묻어버리거나 해요. 그래서 썩게 만들죠. 그래서 그게 마치 전쟁터에 그 사무라이들이 칼을 막 휘두르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 나무 뿌리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생명으로 다시 되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뿌리들을 다 톱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뿌리로만 이어진, 얽혀진, 이런 그물망처럼 얽혀진 그런 생명체들을 어떤 유기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생명, 뭐 수몸툼이라고 그때 그 주제가 생명에 관한 거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식물권이죠, 식물권. 그때 저는 이거 식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살 수 있죠. 그 땅을 살 수 있죠. 근데 그 땅 위에 있는 나무들은 베버린단 말이죠. 땅만 산 다음에. 얘네들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죠. 개발 시대 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 유기견 센터가 있잖아요. 유기견 센터가 있듯이 나무들도 식물 은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했어요. 정말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얘네들을, 근데 옮겨 심는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들겠죠. 경제적인 논리에 안 맞죠. 경제적인 논리에 안 맞지만 그런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무 뿌리로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었죠. 저기 호암 갤러리에서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상 받은 사람들을 회고전 작품으로 제가 그 나무 뿌리 작업을 내서 신문에 나간 적도 있어요. 거기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이제 그 중앙미술대전 대상 우수상 수상자들의 회고전을 한다라고 중앙일보에 신문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딱 제 그림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제 조각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무 뿌리로 만든 작업이 뭐 일종의 매스컴에서 한풀이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식물권도 있고 동물권도 있는데 인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동물권에 있어서도 그 동물들이 우리가 사료를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 시장이 그다음에 고양이 집사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권으로 넘어왔을 때 식물권, 동물권, 인권으로 넘어와서도 우리 그 장애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기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어떤 관계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인도 거지들이 내가 거지가 아니라면 당신들이 어디다가 돈을 내겠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적선을 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선업을 쌓겠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인도 유학 갔던 형한테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하대요. 인도 거지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평등화된단 말이죠. 어쩌면 제 강의에서 그 영혼이 그 지구에 태어날 때 더 위대한 영혼이 더 가난하게 또는 더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 강의, 제 강의 들어보면은 그걸 아주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설파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성인처럼 우리의 은인처럼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돌봐줄 의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해주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은 더 어리석고 몸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돌봐줘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생산적이고 기능적인 일들이 급격하게 인공지능 로봇에게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연봉이라든가 자기가 이 사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서 자기 자존감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행동은 봉사활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태어나고 자기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친절한 관계를 만들고 하면서 보람을 찾고 삶의 보람을 찾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좀 더 실천적인 인문학을 느끼고 인간미를 느끼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사람이라고 느끼는 인공지능 로봇과 대비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문화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장애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고 오히려 차라리 돈을 모아서 지금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지트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막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지트를 잘 만들어줘서 도파민으로 두뇌를 쭉 발달시키면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인권과 복지를 누릴 어떤 마을,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둘 다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지체장애 아들을 둔 엄마인가 아빠인가가 저도 옛날에 읽은 거라서 지금 그 아이를 업고 자녀가 이제 20대 중반이 넘게 된 거죠. 자녀를 업고 미아린가 어디 그 창녀촌을 갑니다. 가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성적인 복지죠, 이게. 성적인 복지. 장애가 있어도 성적인 요건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인가 뭐 7명 중에 1명인가 다 거부하는 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장애인을 받아주는 소위 창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창녀는 과연 창녀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성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로봇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얘네들이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대 초반, 10대 중반이지만 분명히 성욕이 생긴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소해주는 장애인들의 성욕을 해소해주는 어떤 장치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도우미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싸우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고 위험해지지 않고 서로 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노련한 할머니 할아버지 도우미 이런 인력들도 필요하다. 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장애인들을 결혼시켜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자기 장애가 있는 자식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럴 땐 이렇게 해결을 했고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애를 낳아서 또 손녀 손자를 돌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다. 이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거예요. 미래 그런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연구 활동을 해야 된다. 자기 자녀가 있을 때 먼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특수 직업인데 장애인 결혼 도우미 같은 직업들도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연구해요? 엄마나 아빠가 해야죠.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미래 사회에 아주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인간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이지 어떻게든 정상적 범주의 아이들 속에서 잘 어울려서 살게끔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공교육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지금 공부에 소질도 없는데 막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잘 놀 수 있게 예체능 체험도 많이 시키고 놀이문화,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제가 최첨단 게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좋다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3번째로 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짧게 3가지로 끊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무튼 중증 장애인을 둔 엄마라 할지라도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희망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은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한 사람들한테 더 먼저 저는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돈이 많은 고령층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점점점 장애가 생기는 노인들이 아주 최첨단 그 요양원 또는 복지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로봇을 특화시킬 거예요. 그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중증장애인,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한테도 혜택이 똑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날이 오고 있으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아지트, 그 다음에 제가 동물 치료도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또 지내게, 다른 생명체하고도 지내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도파민도 나오고 옥시토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두뇌를 더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애들일 경우에 더 발달하게 하는 것이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더 늦게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려 로봇까지도 지금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아주 빨리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행복한 인권 생활을, 인권 침해가 없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